이번에는 인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이 석가탄일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고 절에 놀러 갔거든요. 분당에 있는 대광사라는 절에 갔는데 이 절에 커피 판매기가 있는데 버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커피 판매기 가격은 300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위에 네 줄이 고급 커피, 그 다음이 보통 커피, 그리고 차가 4종류 해서 버튼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원을 넣어놓고 버튼이 너무나 많아요. 보통은 이렇지 않죠. 망설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를 눌러야 될까? 300원에 원래는 고급 커피 마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300원을 넣고 고급 커피를 누르면 조금 비양심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보통 커피를 마시자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옆에 있는 일행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버튼을 누르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고급 커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보통보다 고급을 좋아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삼류보다 인류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인류라고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류와 삼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류 다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삼류 다음에 있는 것이 이류이고 이류 다음에 있는 것이 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저 이 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류겠죠. 어떤 이류 다음에 있는 인류인가, 거기에 따라서 인류도 대단히 품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삼류가 아주 수준 있는 삼류라면 그 인류는 대단한 인류일 것이고, 이류가 변변찮은 이류라면 그 인류는 인류라고 해봤자 역시 변변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봅시다. 이류나 삼류 같은 거하고 관계없이 그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해 하는 그 기준을 맞췄을 때 인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인류는 오직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일 때,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인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류와 삼류는 없어도 되겠죠. 이제 먼저 인류가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마트에서 치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치킨을 가져가서 뜨겁게 데운 다음에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껍질을 벗기고 먹으려고 딱 벗겼는데 그 날개에 붙은 봉 부분이 이런 데가 이렇게 검은 점이 생긴 겁니다. 거뭇거뭇하게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떼어서 맛을 봤더니 완전 식초맛 같은 신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입처에다 전화를 해서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했더니 마트에서 그럼 치킨은 버리고 아무 때나 들르면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구입한 그날, 그 다음 날도 못 가고 세 번째 날 마트를 갔죠. 치킨 박스를 가지고 가서 반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조리사를 데리고 팀장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박스를 열었는데 이 떼어놨던 부분이, 그 박스를 열고 보니까 그때는 점만 있던 게 완전히 시커멓게 변해 있고 여기까지 막 검은 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얼른 저쪽 옆으로 가자고 사람이 별로 없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그리 자리를 옮긴 다음에 조리사하고 팀장이 같이 그 박스를 들여다보면서 막 냄새를 맡더니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조리사가 이 살점을 이만큼 뜯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이만큼 뜯어서 먹었어요. 결국 닭이 공 부분이 뼈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먹어치운 조리사가 하는 얘기가 전혀 신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리사 얼굴을 보니까 이미 얼굴이 시뻘겋게 술 취한 사람처럼 달아올라 있고 속이 편치 않은 게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먹어치워가지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마트 팀장이나 조리사 하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치킨은 변해서는 안 된다. 치킨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인 확인을 원한다. 그렇게 검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닭의 양념이 고루 배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주사를 하는데 그게 양이 좀 많이 들어간 모양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하길래. 그래서 얘기 끝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조리사는 괜찮았습니까? 그 치킨은 냉장고에 넣어놨던 것이 아니고 버리려고 그저 상온에 내놨다가 한 50시간 이상 방치됐던 건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걸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스레를 떨던 팀장이 말이 툭 끊겼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그 마트 식품팀장 참 삼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류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그러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무슨 성격이 괴팍하고 이상한 그런 사람이 천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천재는 독선적이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이 인류라고 한다면 인류도 독선적이어도 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독선적인 인류는 실패한 인류이고 쓸모없는 인류입니다. 천재란 공존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또 논리 회로가 우수한 사람입니다. 인류는 그러한 천재가 재능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독선적이지 않고 공존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고 모든 내 밖의 세계가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능력의 발휘는 세상과의 대화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안에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깥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미발굴, 미작동의 재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재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대화를 능숙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공존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대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인류 공통의 언어는 논리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산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가 다섯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줄 수 있는 돈은 총 2만 원이 있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규칙은 장유유서, 즉 밑에 있는 아이보다 바로 위에 있는 아이가 1,000원씩 더 받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에게 얼마를 주면 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러면 일단 다섯째 아이에게 얼마를 줘야겠구나 라고 이것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이에게 x 플러스 1,000원을 준다고 계산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첫째 아이에게 x를 주고 둘째 아이에게 x 마이너스 1,000원을 준다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학 계산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돈을 마이너스 1,000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처음부터 나이가 어린 아이보다 바로 윗아이가 1,000원을 더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마음대로 아이와 아이 사이의 차이가 1,000원이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수학 문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의사소통이 단절돼 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 문제를 간단히 풉니다.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암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문제에서 세 번째 아이에게 얼마를 줄까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줄 것을 x로 놓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이는 x-1000이 될 것이고 다섯째는 x-2000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x 플러스 1000이 될 것이고 첫째는 x 플러스 200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000과 마이너스 1000을 지우고 플러스 2000과 마이너스 2000을 지우면 전체 남는 거는 5x입니다. 5x는 2만, x는 400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셋째 아이에게 4,000원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답에다가 미지수를 두고 좌우가 대칭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특히 홀수로 나가게 되면 7명, 11명 그렇게 나가도 거의 암산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는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아이는 계산하는데 사실은 성가신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 아이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 또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은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보통 지금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시험을 본다든지 문제를 푸는 것은 두뇌를 훈련시켜서 그 어떤 새로운 문제를 던져줬을 때 빠르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답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답 찾는 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다시 주게 되면 애들은 스스로 풀지 못하고 새로운
교사나 강사의 입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답 찾는 법을 바로 교육받음으로 해서 이런 필수적인 전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저 고득점하면 그만이야 하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람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오해를 증폭시키고 그리고 논리 회로를 그르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류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의 대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세상과 대화를 시작할까요? 뉴로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세상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각하던 것과 약간 다르죠. 이것을 가지고 체계화시킨 것이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인드 티오리라고 해서 이 마음 이론이 지금 상당히 깊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렇게 인형 두 개를 두고 고래 인형과 곰돌이 인형을 두고 어른이 고래 인형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14개월 된 어린아이는 어른이 미소 짓는 고래 인형을 손으로 잡습니다. 적응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른이 곰돌이 인형을 집어들고 끌끌 혀를 찹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그러고 놓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는 이 12개월에서 18개월 한 1년 반 정도 되는 아이죠. 12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이 어린아이는 어른이 집어든 곰돌이 인형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인형 두 개를 놓게 되면 곰돌이 인형을 붙잡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4개월 그 2살짜리 아이들이죠. 2살 된 소년에게 이제 강아지를 원하는 아이에게 강아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을 찾아라 그랬더니 웃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원하는 아이에게 강아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찾아라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세상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생후 14개월, 생후 12개월, 14개월, 18개월 이런 과정에서 이미 세상과 대화를 합니다. 어른이 좋아하는 인형을 자기도 좋아하고 어른이 싫어하는 인형을 자기도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바로 세상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3살이 되면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안다고 하는 게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은 상당히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자, 나는 A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것이 믿는다입니다. 그런데 너는 A가 옳다고 한다. 그러면 너는 이것을 믿죠. 지금 나는 A를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4살 된 아이가 이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직설화법을 꺼리는 그런 모습이죠. 나는 네가 믿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것이 4살짜리 아이가 말하는 안다라는 말의 마음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 4살짜리 아이가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고 타협하고 공존의 환경에 적응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남의 마음을 듣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 세상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즉 마음 훈련을 시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상과의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 회로는 한번 형성이 되면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웰빙의 리걸 마인드에 나오는 것인데 에스컬레이터 한 줄 타기 사례입니다. 우리 흔히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굳이 오른쪽에만 사람들이 씁니다. 지금 밑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왼쪽을 비워놓고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게 언제냐 하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때입니다. 이때 왼쪽을 비워서 급한 사람이 빨리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연 인원 5만여 명이 이 캠페인에 참가를 했고 우리 수도권에서는 거의 90%가 이런 습관이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214건이 났습니다. 그 214건 중에서 76건이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난 사건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거나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보행 금지 홍보를 하고 있다. 홍콩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안전사고 때문에 한 줄 타기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 줄 타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예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에스컬레이터 앞에 보면은 2줄 타라고 그림도 붙어 있고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위태로운 한 줄 타기를 하고 한쪽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설명에 따라서 2줄을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뒷머리에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줄 타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는 오른쪽에만 쓰는 거야.
이러한 버릇이 한번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왼쪽에도 타는 거야 라고 할 때 오른쪽에 서는 거야 라고 하는 버릇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사람 두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경쟁적 적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두뇌의 기능이 어떤 나쁜 습관이 한번 들게 되면 그걸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오른쪽에 타고 그 다음번에 또 오른쪽에 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버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오른쪽에 서는 거야. 이런 버릇이 들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 에스컬레이터는 왼쪽에도 타는 거야 라는 정보가 머리에 들어가서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정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러닝, 배우기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언러닝, 뭐라 그럴까요? 배운 것 지우기 이렇게 할까요? 배운 것 지우기. 안 배우기 하고는 다르죠. 배운 것 지우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동기 초기의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 나쁜 버릇이 경쟁 적응성을 얻기 전에 처음부터 바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재를 얘기하면 수학 천재, 물리학 천재, 컴퓨터 천재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천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재는 100년에 한 번씩 태어나는 희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의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만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 연마되지 않은 천재의 원석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매우 많은 사람이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천재로 그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인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인류를 뒤따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뿐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분야의 천재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다 하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남다르게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록을 26개 알파벳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재능은 세상에 지금 알려진 그 직업의 개수로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재능인 것입니다. 당신은 인류입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천재성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자신의 재능이 아직 분류되지 않은 재능이라면 스스로 재능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인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맨 처음 그 커피 자판기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인류를 원합니다. 인류 애호가인 것이죠. 그래서 명품족도 생기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그러한 직업이라든지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류를 원하는 당신은, 공급자의 입장에선 당신은 지금 인류입니까? 지금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인류는 천재성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우니라고 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중적으로 즐기는 간식인데, 처음 이 케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처음 생겼을 때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발효를 시켜갖고 케이크나 이런 간식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납작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독특한 맛이 사람들한테 아주 사랑받게 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브라우니라고 하는 그 간식이 생겨났습니다. 인류도 이렇게 독창적인 분야에서 소질을 발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런 브라우니가 여러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과 광고, 그리고 조금 비싼데 늘 그 할인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비자를 눈길을 끌고 있죠. 그 많은 상품 중에서 나는 그 마케도의 브라우니를 구매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케도 브라우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 브라우니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포장이 화려하고 광고를 많이 하는 그 많은 제품을 제치고 이 브라우니가 브라우니의 맛을 제대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든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신문에서 하는 것이든 품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고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품이 있어요 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광고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상품을 유명한 연예인인 내가 먹어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즉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이 있다는 거하고 이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품질을 지닌 상품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고가 보여주는 제품을 구매하고 광고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둘 것은 광고라고 하는 것은 품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은 무엇이냐? 실력입니다. 품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재성과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쳐서 인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원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훔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능의 성과물은 훔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을 추종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흉내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3년 하는 짓입니다. 자, 20세기 초에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무명 수학자 A씨가 풀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이 문제를 푼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당시의 유명 수학자에게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유명 수학자도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았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딱 일주일 차이로 풀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문제를 풀었다고 알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명 수학자는 A씨가 보낸 논문을 학회에 보고합니다. 나보다 일주일 먼저 풀었다. 학자는 이런 걸 훔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회는 이 사람이 논문을 보낸 때로부터 6개월 후 무명 수학자에게 인증서를 보냅니다. 이 문제를 푼 사람은 A씨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학자 힐베르트에 대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힐베르트는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 사람인데 그 주위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 여자 교수를 반대하던 옛날이죠. 이때가 1900년 그쯤이니까 반대하는데 그 교수들이 이랬습니다. 여자에게 배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힐베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대학은 목욕탕이 아니므로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힐베르트는 어떤 문제의 뜻을 이해한다면 벌써 그 문제를 절반이나 푼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어떤 폐습이나 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유명 수학자 그리고 힐베르트, 이 사람들이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지난 100년간 우리 인류의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교과서에는 아직도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비논리적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연구 성과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국제회의에 제출하는 교수가 있고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시죠? 하는 질문에 자기가 읽고 있는 국내 저자가 쓴 책하고 비슷한 주제를 다룬 외국 유명 저자의 이름을 들면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정치인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어디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주인의 허락 없이 상품을 가져가서도 안 되겠지만 만일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상품을 가져가게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각종 실험 결과들, 뉴로 데이터들, 이걸 예로 들어봅시다. 뉴로학자들의 실험 결과는 내가 쓴 책의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찾아보게 되면 매 실험 결과마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참가해서 그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줄을 달아놨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가져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이렇게 성실히 줄을 다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글이나 연구 성과는 공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를 그냥 누리는 사람,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인쇄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또 그 연구 성과 자체를 자신의 것처럼 훔쳐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천재를 훔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죄의 대가는 매우 비쌉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세력가의 사무실에 시한폭탄이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쩔쩔매고 있다가 이 해법을 얻기 위해서 이 세력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꾼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면 옛날 같으면 그렇죠. 내 딸하고 왕이라면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겠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황금을 주든지 하죠. 대가를 주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은 천재를 만나서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해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재가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심부름꾼은 천재를 낭떠러지에다 밀어버리고 이 사람한테 줘야 할 대가도 자기가 가지고 돌아옵니다. 와서 세력가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가져왔다고.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러라. 사무실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문을 열고 몇 초 후에 세력가와 심부름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폭탄이 터져서 사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수백 개의 빨간 버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안드레아 먼테냐의 미덕의 승리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왕관을 쓴 무지 주위에는 탐욕과 배은 망덕만 우글거린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인색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심부름꾼 같은 경우죠. 탐욕스럽고 인색한. 남의 천재성은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천재를 훔친 죄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인류가 됐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되면 스스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감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불이 밝혀져 있을 때 손으로 가려봤자 빛은 새어나와서 또 다른 어둠을 밝혀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도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주게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행복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공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존,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이자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바랍니다.